세상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합니다. 한 장의 그림이 인생을 바꾸게 될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할머니의 오래된 유품 상자 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수묵화 한 점. 그 그림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이유 없이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제가 지닌 정체성의 균열, 그리고 가족이 숨겨온 어떤 과거를 향해 저를 이끌기 시작했지요. 그림 속에는 복숭아꽃이 흐드러진 언덕과 안개 낀 산맥, 그리고 희미하게 적힌 네 글자 복내산 펑라이산.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풍경인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림을 따라 한국으로 향했고 낯선 절에서 만난 한 스님과의 인연,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산사의 고요 속에서 저는 조심스레 과거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지 하나의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못했던 역사 잊히지 않은 죄책감, 그리고 돌려보내야 할 어떤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언가를 돌려보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연은 그런 순간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떠나는 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하루남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점의 그림, 오래된 한 장의 수묵화가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제1한국인 3세입니다. 그 말은 곧 제 할머니가 한반도에서 태어나셨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 가족 안에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조용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그런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국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셨고 가끔 한국 음식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곤 했지만 정작 그 출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저는 점점 그런 것들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저는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인으로 살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보다는 굳이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로서의 한국이 저에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렇게 조용히 제 인생을 일본에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침묵의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저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채워진 상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보여주는 듯했어요. 열쇠를 돌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가장 위에 놓여 있던 것은 한 장의 수묵화였습니다. 그림은 낯설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안개에 덮인 산세와 계곡, 그 아래 흐르는 강, 그리고 복숭아꽃이 흩날리는 언덕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시선을 사로잡은 건 오른쪽 하단에 적혀있던 희미한 한자 네 글자였습니다. 복내산 펑라이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인데 왜인지 기억 속 어딘가에 있었던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눈앞이 아련해지며 가슴속에 어떤 알 수 없는 울림이 차올랐습니다. 그림의 뒷면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작가의 서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자 속에서 꺼낸 오래된 수첩 한 권,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짧은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원의 꿈은 언제나 흐른다. 산 아래 정자. 그리고 배 한 척. 펜으로 적힌 그 문장은 한글로 쓰여 있었고 필체는 익숙한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그림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원, 복내산, 배 한 척, 이 모든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그 의미를 모르고 넘어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쩌면 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실마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인터넷 검색을 반복했습니다. 복례산이라는 단어는 중국과 한국의 고전 문학에서 이상향 혹은 신선의 세계를 뜻한다고 하더군요. 도원 역시 비슷한 맥락의 단어로 세속을 떠나 복숭아꽃이 만발한 천상의 세계를 가리킨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에는 몽유도원도라는 전설적인 그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 그림이 그 몽유도원도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제가 가진 그림은 색이 바랬고 종이는 얇고 낡았으며 누군가의 모사본일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이 단순한 감상용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지닌 문화유산이라는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 이 그림의 의미를, 그리고 할머니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직접 알아보자. 저에게 한국은 단지 출생지의 뿌리가 아니라 스스로 외면해 온 정체성과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림이 남긴 흔적을 따라 떠나는 여정.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계절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도쿄보다 한결 쌀쌀한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처음 들린 한국어 안내방송이 어딘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 언어가 할머니의 노랫소리에서 자주 들었던 그 말들이라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곧장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작은 고찰, 무연사라는 사찰에 그림을 연구하는 한 스님이 계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이름은 도연이라는 법명이었습니다. 무연사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고 조용한 사찰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고요한 숲속에서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마지막 계단을 오르던 순간 입구 앞에 한 분의 스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하루나미 씨 맞으시죠?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도연 스님이었습니다. 저는 예를 갖춰 인사를 드렸고 스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손짓하셨습니다. 이 먼 길을 그림 하나 때문에 오셨다니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무연사의 차방자방은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할머니의 그림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스님은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셨고 종이와 붓의 감촉을 살피듯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건 몽유도원도를 본 화가가 남긴 모사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존 상태는 그리 좋지 않지만 구도와 필법이 상당히 정교합니다. 게다가 스님의 눈이 글귀를 가리켰습니다. 복례산, 무릉도원 모두 이상향을 뜻하는 상징이지요. 조선 후기에는 이런 화풍이 잠시 유행했었습니다. 그림에 대해 듣는 순간 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그림이 단순한 가족 유품이 아니라 어쩌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경로로 일본에 간 것인지 기억나시는 이야기 있으신가요? 스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할머니의 남편 제 조부는 전쟁 중 한국에 복무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 시절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고 조부는 생전에 늘 침묵하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는 종종 큰 고백이 숨어 있지요. 말하지 않는다는 건 말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간 무연사에 머물며 스님과 함께 그림에 대해 연구하고 한국 미술사 관련 서적도 읽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림의 구도, 필치, 구성 방식 등을 해석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건 꿈과 현실의 경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몽유도원도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닙니다. 꿈속에서 본 이상향을 현실로 옮긴 것이죠. 하지만 그 이상향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기에 더욱 아름답고 슬픈 겁니다. 그 말은 저에게도 그대로 닿았습니다. 저 역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렇게 멀리 있고도 가까운 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스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 그림 일본으로 가져가신다면 그대로 보관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그림의 정체가 궁금해서 왔을 뿐인데 이제는
그 그림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만든 사람의 뜻이 담겨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돌려주는 거지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단지 예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과거와의 화해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은 말을 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스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림을 바라보며 흘려보낸 조용한 시간들 속에서 그림의 무게는 점점 현실의 것처럼 제 어깨 위에 얹혀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스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 미술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동양화를 연구하시는 박영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은 저의 그림에 강한 흥미를 보이시며 직접 감정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림을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책과 그림 복제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조용히 앉히시고 그림을 조심스럽게 펼치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건 흥미롭네요. 구도와 구성, 그리고 필선까지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어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그림 속 복례산의 선, 흐르는 강물, 구름 사이에 살짝 보이는 정자, 그리고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배 한 척. 교수님은 그것이 단지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원본 몽유도원도를 실제로 본 사람만이 묘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19세기 후반 혹은 20세기 초반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붓터치와 종이 재질, 그리고 배경 구성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 당시 누군가가 한국에서 그림을 보고 기억을 더듬어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림이 제 조부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들은 조부의 이야기, 그는 일본군으로 복무하며 한반도 남부 지역에 주둔했던 적이 있다고 아버지께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대해 가족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조부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며 늘 정원을 바라보던 분이셨습니다. 혹시 그분이 이 그림을 직접 가져온 건 아닐까요? 그림의 일부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붓글씨가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확대 촬영을 통해 그 글씨를 복원해 보시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이라는 한자 이름과 아래에 황해도 9월산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은 혹시?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부의 일본식 이름은 타케야마 히로시였지만 그가 한국에 있을 당시 사용한 조선식 이름이 유진이었다는 것을 저는 예전에 어머니께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조부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그림을 그 시절 한국 어딘가에서 손에 넣었고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마음으로 조용히 보관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호텔 방에서 그림을 마주한 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까지. 조부는 가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일본의 군인이었고 한국에서 복무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 그림을 남겼다는 사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림을 곁에 두고 살았다는 것은 그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책감과 후회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줘야 할까요? 한국은 저에게 어쩌면 태생적 정체성이지만 동시에 외부의 세계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제가 자라난 집이고 지금의 삶이 있는 터전이지요. 그렇지만 그림을 통해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돌아가야 한다고요. 역사는 단지 기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정과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한 장이 지닌 의미는 시대와 함께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그 그림을 본 저라는 존재가 그 기억을 이어가야 한다면 그것이 저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도현 스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림을 한국에 기증하고 싶다는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했지요. 스님께서는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나미 씨, 그건 단순한 반환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전달이지요. 그리고 박영서 교수님과 함께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의사를 전했고 학술팀에서는 해당 그림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특별 기획 전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전시의 제목은 빛의 그림자 잊힌 이상향을 걷다였습니다. 그림은 전시장 중앙 벽면에 조심스럽게 걸렸고 설명문에는 그림의 연대, 예술적 의미와 함께 한 일본인의 후손이 진심을 담아 돌려준 유산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시 개막일, 저는 정장 차림으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림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고요하고도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저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와 기억 속으로 되돌아간 존재가 된 듯했습니다. 도현 스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행사장 끝에서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시던 스님은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이 돌아올 자리를 찾았군요. 그리고 당신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무언가가 제 안에서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말하지 못했던 기억들, 조부의 침묵, 아버지의 거리감, 그리고 저의 혼란. 그 모든 것이 그림이라는 하나의 상징 안에서 조우했고 이제는 돌아가야 할 것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시를 마친 뒤 저는 다시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갤러리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으며 지냈지만 마음속 깊은 어딘가가 조금은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갤러리 한쪽 공간을 도원타오유엔 전시실이라는 이름으로 리뉴얼한 것이죠. 이곳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를 열고 양국의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작은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는 이상향을 향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한쪽 벽면에는 제가 직접 그린 몽유도원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림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복숭아꽃이 흩날리는 언덕과 강물, 그리고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는 이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지요. 한국의 전통 옷을 입은 노인,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한 일본 여성이 함께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림 속에서 저는 노인의 미소를 따라 천천히 노를 저으며 그림 밖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멀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답니다. 전시회를 마친 어느 날 도현 스님께서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조용한 산사의 풍경이 담긴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도원도 그리 다르지 않지요. 저는 그 엽서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을 돌려보낸 건 단지 물건 하나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가족 간의 침묵까지도 어루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의 후손이고 그 두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건 종이 위에 그려진 산수 한 점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수백 년을 견뎌오며 수많은 이들의 기억과 감정을 품어온 단 한 장의 그림. 그 그림이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아마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향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 그 자체이다. 이제 저는 그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감싸 안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으로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길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만의 도원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한 장의 그림이 전한 진심, 그리고 그것을 따라 나선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진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